네, 오늘 주제 나눌 얘기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휴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아마도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뭐 별 뉴스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금융이나 뭐 금감원 수장쯤에 해당하는 그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의장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SEC라고 하는 곳은 주식시장을 이 감독하는 곳이에요. 이제 인베스트먼트 세큐리티스 러라고 해서 그 증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증시 그리고 증권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비트코인에 어떤 관련된 이 레귤레이션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를 실행하고 하는 기관의 역할을 할 거냐 이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라는 인물 자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인물은 이 MIT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이고 또 이제 SEC 의장이 되고 나서는 줄곧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SEC가 소관할 그런 증권이나 어떤 계약 형태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어떤 컨퍼런스였대요. 이 산업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련된 이제 답변을 한 건데, 비트코인은 SEC의 소관이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암호화폐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등등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SEC가 관할할 증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4, 5%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 코테이션 말한 거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딱 제대로 나오는데 정확히 비트코인만 언급했어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은 MIT 교수 시절에 이미 증권의 한 형태로 본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증권이냐면요. 사적 계약 형태로 보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개인이 토큰을 발행해서 그 발행한 토큰을 다수한테 나눠주고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프라이빗 세일처럼 이 특정한 개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 특정한 개인들은 그 코인을 산 이유가 미래에 그 토큰 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 거죠. 그리고 토큰을 판 사람은 그 토큰을 팔아서 번 돈으로 메인넷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거를 런칭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구두 약속도 해당이 된대요. 서면 계약 같은 걸 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증권법이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증권의 어떤 특정 자산이 증권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판별하는 기준이고 그게 이제 옛날에 뭐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긴 해요. 오래된 법이에요. 뭐 오렌지 농장의 오렌지가 증권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거를 이제 따지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너무 구닥다리 옛날 법이라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현재 이 암호화폐는 그 전통 기업들처럼 그 주주들을 모아서 법인을 세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게리 겐슬러 의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옛날부터 비록 주주들을 모으지 않고 법인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똑같다. 투자 계약을 맺은 거랑 거의 동일시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증권의 한 형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SEC 의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는데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의 범주에 속하고 SEC의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특정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뮤추얼 펀드나 이런 특정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것들은 SEC와 이 다른 금융 감독 기관들의 규제를 같이 받아요.
그 성격이 모호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기타 금융 감독 규제 기관이 이제 CFTC라는 곳이에요. 상품 쪽. 그렇죠. 디리베티브 파생 상품과 뭐 이제 futures options 선물 옵션을 다루는 곳이죠.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CFTC 헤드도 했었어요. 2009년에서 14년인가 그때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아는데 그 어떤 성격의 차이를 잘 아는데 지금 현재 SEC 의장으로서 게리 겐슬러는 이 주도권을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모든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뭐 이제 그런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이런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SEC가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다 증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SEC 관할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최근에 나온 미국 의회에서 나온 이 암호화폐 감독 규제 법안,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과 빌리 브랜드라고 하는 뉴욕시 상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모든 암호화폐를 다 이 상품의뢰 범주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상품을 범주에 넣고 CFTC 관할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도 미국 내에서도 어떤 감독 규제 기관이 어떤 암호화폐를 관리 감독할 거냐라는 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우리 감독 권한이 아니다, 상품이다 라는 식으로 피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비트코인은 실제로 어떤 그 형태의 투자 계약도 있지 않았고 말하자면은 그냥 이 사토시라는 인물이 만들어서 세상에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고 이거를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좀 다르죠. 네. 그 암호화폐들은 지금 현재 파운더가 존재하죠. 창립자가 존재하고 그거를 자기가 먼저 토큰을 판 어떤 특정한 개인 그룹이 있고 항상 그걸 이제 프리세일이라고 하는데 프리세일이 항상 존재했고 그렇게 해서 인사이더가 된 말하자면 뭐 대주주 같은 존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암호화폐들은 다 이제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거라서 명백히 차별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투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진짜 구조적으로는 진짜 그 뭐 증권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비트코인은 증권법에 절대 속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이나 뭐 여타 코인들 그런 쪽은 SEC의 규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건가요? SEC의 규제를 싫어하고 SEC의 규제를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공시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들이 다 하듯이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에 다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국가의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거래되게 만들어야만 하잖아요. 네. 어떤 특정 국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컴플라이언스를 완전히 충족하려면 일단 국외 반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국가의 개념이 없어야 되는 거고 탈중앙화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이거를 많이 사용해서 마치 뭐 화폐처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처럼 돼버리면 이거를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확장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암호화폐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도 그 CFTC의 관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게 FTX 같은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에요. 이 거래소 사주들, 코인베이스 사주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FTX 사주는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부자들이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회에다 계속 로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상품으로 간주되길 바라고 암호화폐가 그 CFTC에 관할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특히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호화폐들을 다 상장 폐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증권으로 간주되는 순간. 왜냐하면 그 증권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거래소로서 미국에도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나스닥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한 열 몇 개가 되는데요. 코인베이스나 FTX가 말하자면 그런 감독기관의 완벽한 규제를 받는 어떤 공식 거래소로서 변모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일반 코인들이 이제 그러한 기준을 충족해서 뭐 상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은 이제 그런 걸 피하고 자금 조달을 좀 더 편하게 하고 그런 걸 좀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 기준 같은 것도 4대 회계법인과 이렇게 일해가지고 지난 5개년 매출 같은 것도 다 증빙을 해야 되고 현재 수익 상태가 뭐 영업이익이 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상장되는 거라서 많이 통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암호화폐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그런 투명한 회계를 갖추고서는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을 거고, 네. 거래소들이야 뭐, 글쎄요. 거래소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확실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다뤘던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빅쇼트가 있잖아요. 빅쇼트. 빅쇼트 영화화도 됐고. 네. 빅쇼트라는 소설을 쓴 작가, 마이클 루이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다룬 책이 있어요. 플래시 보이스라는 책을 써서 되게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거래소들 얘기가 나오고요. 주식 거래소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도 거래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책의 주인공이. 근데 그 거래소를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그래도 개인이 이 사설 거래소를 세우는 게 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갖춰야 될 요건들이 진짜 많고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하나잖아요. KLX 거래소 하나 있고 그 외에 다른 거래소가 생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국영 기관이 되어야만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주식 상장하듯이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래소로서 어떤 관련 규제가 생기고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그 규제에 순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라는 게 각 국가마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제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 암호화폐는 우리나라 관련 증권법에 따르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라마다 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기준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라는 게 지금처럼 막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막 발생해가지고 바이낸스 같은 그런 C2C 거래소에서 막 어떤 특정 코인이 나오면은 막 거기 상장되면은 가격이 확 펌핑되고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그 CFTC로 좀 들어가면요. 좀 네. 규제가 덜한 건가요? CFTC는 이제 상품으로서 이 암호화폐를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좀 더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제 증권이 요하는 그런 모든 투명한 회계 기준이나 컴플라이언스 요소들을 다 갖추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어떤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디스클레이머, 이 상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고시를 해서 CFTC에 보고하고 CFTC가 그거를 괜찮다고 하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암호화폐에서. 그러니까 금 같은 것도 다 CFTC 관할이고 그렇죠.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기도 하니까 상품 쪽에 조금 더 정체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거를 이제 CFTC 쪽으로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넌짓이 비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좀 급등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확실히 호재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호재였고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뭐 호재랄 것도 없이 많이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온 게리 겐슬러의 발언이 호재였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SEC랑 CFTC랑 또 알력 다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SEC의 그 ETF 금상품 같은 것도 많이 또 그 SEC가 거절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오래 걸리는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저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STO 관련된 법률이 최근에 논의가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어떤 의회 모임에서 그 STO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지난주 초였는데 암호화폐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돼서 그게 이제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증권형 자산을 이제 암호화폐화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STO 관련 법률이 그래서 뭐냐면 암호화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를 만든 팀이라는 곳이 만든 증권을 토큰 형태로 그냥 발행하는 것일 뿐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STO 관련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내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이 증권의 형태로 묶이고 그러면은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거래소들,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이 토큰들을 모두 상장 폐지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떤 기사 제목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는 모두 상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이미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 이더에는 호재인데 왜냐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켓 캡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중에서도 뭐가 진짜 암호화폐냐 그래서 진정한 글로벌 탈중앙화된 이 자산 암호화폐는 그럼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속가내기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고 되게 국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살아남을 것은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부는 살아남을 것 같다. 같은 범주에 속할 것 같다. 비트코인과 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건 그래서 아직 저는 세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암호화폐들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그런 식으로 증권의 형태로 각 나라들에서 해석이 되면서 마켓캡도 굉장히 줄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디파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NFT 이런 것들도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디파이는 그러면은 뭐냐? 이것도 일종의 회사가 거래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자체 토큰도 심지어 발행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사주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거래소에서 자전거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냐 분명히 얘기 나올 거고요. NFT는 그러면은 이거는 증권인가 아니면은 수집품인가 컬렉터블인가 이렇게 얘기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또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 이제 계속 규제 안에 그 암호화폐 및 기타 자산들을 가두려는 움직임은 계속 더 강화될 텐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미 앞단에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 나고 상품으로서 공고히 그 지위를 인정받으면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투자 기관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큰 손들은 들어올 때 조금 규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도 좀 되고 그런 거에 좀 큰 돈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비트코인이 좀 유력할 것 같고요. 안전하게 좀 큰 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분들도 암호화폐 투자할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훈종 이사님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니까요. 충분히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확실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진다. 그리고 정말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한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증권이라고 해서 꼭 거래 못하는 거 아니고 증권이라고 해서 나쁜 거는 전혀 아닙니다만 이제 이더리움이 그래서 진짜 증권이 된다면 그 증권으로서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춰서 신고하고 보고하고 계속 그 토큰을 이제 거래하게 하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곳이 현재 이제 이더리움을 관장하는 상위기구처럼 활동하는 그 재단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그렇게 밝히고 컴플라이언스를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냐. 이거는 이제 시험대에 놓이는 거라서 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는 게 리스크인 거죠, 결국에는. 네. 이번 주제는 인플레이션 헤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연 인플레이션 헤지가 맞느냐, 즉 물가 상승의 어떤 보호수단, 방어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맞느냐라는 이제 이 퀘스천이 굉장히 많죠. 말이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작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찍었던 그때 한 8천만 원이라고 전고점을 이제 한다면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약 한 뭐 3천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50% 이상이죠. 마이너스 한 60, 70% 되는데 60%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그래서 맞냐 아니냐를 비교할 때 결국 CPI 증가율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CPI는 미국의 CPI, 미국의 물가 상승을 이제 그 재단하는 CPI 지수는 지난달 거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달 거는 그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짜리예요, 결국. 1년치가 몇 퍼센트 올랐냐 이거고 지금 앞서 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9개월 정도 이제 수치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난 9개월 동안 마이너스 60%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플러스 10%다. 이제 이러니까 아니 물가는 저렇게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느냐, 엄청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타임 프레임이 너무 작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말을 하려면 타임 프레임이 훨씬 더 길어야 된다고 적어도 1년, 2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치로 보면은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2년부터 보면은 비트코인은 상당히 그 플러스 상태예요. 홈페이지 중에 The Case for Bitcoin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는 casebitcoin.com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ROI 지수를 다른 지수들과 비교한 차트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3%입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9%, 금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지난 1년간은 마이너스예요. 그 달러 가치 대비해서. 2년으로 치면은 비트코인은 플러스 109%, 금은 마이너스 12%, S&P 500은 플러스 21%입니다. 자, 4년으로 가볼게요. 4년치로 가면은 비트코인은 플러스 244%, 와. 금은 플러스 42%, S&P 500은 플러스 40%. 이렇게 상승폭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골드 그리고 금은 거의 플러스 10에서 30% 사이에 갇혀 있고요. S&P 500은 10년 ROI, 10년 수익률로 봐도 플러스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의 4년 수익률도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은 참고로 10년 수익률이 18만 7,481%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태어난 지 14년밖에 안 됐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2년에서 4년 수익률만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이 월등히 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서 미국 그 중앙은행인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끌어들이니까 달러 가치가 모든 통화 대비해서 절상대 상승하고 그래서 달러 사가지고 달러 투자해놓을 걸 왜 비트코인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느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다. 궁극적인 인플레이션 헤지는 결국 달러가 한 거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은 뭐 미국 주식시장도 비리비리하지만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도 결국에는 가격이 언젠간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달러 환차익까지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타임프레임을 길게 늘려보면 비트코인이 언제나 모든 주식이건 뭐 금이건 달러건 모든 자산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 2년이나 4년 주기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또 치고 나갈 게 분명하고 그렇게 치면은 인플레이션 헤지는 진정한 인플레이션 헤지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 작년인가 그 레이 달리오 그분의 그 책하고 신문 기사하고 이런 걸 좀 봤을 때 그분이 원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네, 이제 좀 긍정으로 돌아오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되게 여러 가지를 담는데, 뭐, 금도 담고, 채권도 담고, 주식도 담는데, 그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거 입증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기다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금처럼 담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도, 물론 그게 딱 인플레이션을 딱 저격해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압도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자산을. 그 레이 달리오가 자산 배분 전문가잖아요. 네, 자산 대비. 이분은 뭐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에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걸로 이제 책도 써가지고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셨는데, 아무튼 이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에다가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이 비트코인이 가진 비상관성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음,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굉장히 동조하잖아요. 그래서 파월 발언에 같이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데, 한때는 불과 202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가격과 같이 움직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인베스트라고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행하는 이 빅 아이디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매년 발행하는 이 빅 아이디어라는 보고서에 꼭 암호화폐 내용이 들어가요. 이분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근데 이 비트코인의 비상관성을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성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입증한 적이 있는데, 모든 자산들과 다 마이너스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과만 유일하게 30% 정도로 플러스 상관성이 있었고, 신흥국 통화, 뭐, 미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몇몇 주식들, 개별 주식들, 애플,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들까지 다 해서, 마이너스 상관성을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관심 많이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는, 당연히 상관성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은 이 제롬 파월이 이끄는 페드의 이 금리 통화 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이 최대치를 향해서 지금도 째깍째깍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며 계속 6.25개씩 10분마다 발행이 되고 있을 뿐이고, 이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강건한 믿음이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매력이에요. 근데 페드는 어떤가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이 통화 정책은 거의 달러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 2008년에 벤 버냉키 당시 페드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달러를 아무런 커스트 없이 제로 코스트로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그 얘기를 했고, 그때도 많이 발행을 했는데, 뭐, 그때는 그래도 나름, 선을 지킨다는 그런 게 보였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어떤가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찍어낸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을 2년 안에 뿌려댔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약간 고전경제학, 어스트리아 경제학 학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달러가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자산 가격은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지금 부동산 주식 시장이 지난 2년간 뭐 거의 엄청나게 화랑을 했던 게, 사실 연준이 발행한 M2, 이 본원 통화를 제외하고 보면요, 주식 시장은 플러스 4% 상승에 그치더라고요. 어, 이 수치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M2 Adjusted Return이라고 해서 S&P 500이 지난 2년간 그래서 뭐 몇백 프로의 수익을 거뒀지만 본원 통화의 상승률을 적용해서 늘어난 본원 통화를 빼고 보면요, 주식시장 상승률이 플러스 4%에 그치고요. 어, 리얼 에스테이트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이 많이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뭐 가계에 이렇게 사용된다기보다는 주로 자산 가격 상승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공짜로 갑자기 100만 원 코로나 지원금 받으면 그걸로 주식 사고 코인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런 게 이제 다 반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뭐 지난 1년간 짧게 보면은 가격 상승률이 뭐 훨씬 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달러보다 훨씬 안 좋지만 이 장기적으로 2년, 4년 이상으로 보면요. 모든 자산보다 아웃퍼폼 했고 그 상승률도 굉장히 크고 그 믿음에 2100만 개라는 더 이상 하드캡이 무너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 어떤 믿음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 전통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은 계속 그렇게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붐 버스트 사이클에 갇힐 것이고 이것도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얘기하는 표현이죠. 장단기 부채 사이클. 그 부채 사이클에 갇힐 것이고 그럴 때마다 믿음을 제공하는 변하지 않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제공하는 하드머니, 이제 경화라고 하는데요. 경화가 결국에는 계속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경화가 금이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어떤 징표 같은 존재였죠. 근데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더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금만 테크를 아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레이 달리오는 굉장히 고령이고 어떤 전통 금융시장의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오래 일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체화를 하니까 한 1%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에서 한 5% 담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그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가능성은 글로벌 그런 투자 대가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점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이 달리오뿐만이 아니라 폴 튜럴 존스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로 유명하고 스탠리 드라켄밀러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유명하죠. 그 예전에 그 역사에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그 금하고 달러하고요. 그게 고정 환율제로 뭐 1대 25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고정 환율을 딱 없애면서 그게 이제 막 1대 막 25가 아니라 30이 되고 35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은 정부는 그렇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이제 닉슨 쇼크 70년대에 있었던 닉슨 쇼크 그때 완전히 금태환에서 미국 달러가 벗어난 이후로 완전 신용화폐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 금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에 앵커돼 있지 않고 이 달러 신용화폐가 무한대로 확장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그래서 달러 신용화폐는 실제로 무한대로 발행이 돼서 그 유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신규 통화 발행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냥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까먹죠. 결국엔 신규 통화 발행이라는 거는 부채거든요. 영어로 하면 크레딧이죠. 결국에는 통화 발행은 이 크레딧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결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닌 국가 부채는 미국 정부가 지닌 국가 부채는 GDP의 130%를 넘었어요. 한 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신규 통화를 발행함으로 생긴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이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서 셧다운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계속 연방 정부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늘려가지고 돈을 찍어내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는 악순환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의회에서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근데 약간 극장처럼 극적으로 항상 마지막 순간에 타결해가지고 또 예산안 늘리고 하죠. 예, 그래서 미국은요 이미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25%에서 2.5%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로 올리는 순간 미국이 감당해야 될 이자 비용이 너무 커서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그럼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서 그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국채가 국채 시장에서 외면받고 미국 국채가 지금요, 여러분 100%다 외국 그 포린 투자자들한테 소화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한 20, 30% 정도는 페드에서 새로운 통화를 발행해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 사주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70% 정도만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원래 100이었다, 90이었다, 70이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채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지금 장단기 금리도 마이너스 상태라서 미국 30물 국채 금리보다 미국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아요. 원래는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태로 계속 지금 몇 개월째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결국에는 페드가 또 돈을 찍어서 메꿔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게 결국 악의 순환고리처럼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신인도는 하락하고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화 대비해서 2년 수익률만 봐도 100 몇 프로로 지금 아웃퍼폼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달러 사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에 또 비트코인이 아웃퍼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이제 오르니까 뭐 달러로 가는 거긴 하지만은 좀 더 궁극적인 해지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통화량을 늘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해지의 자산 중에 하나를 금으로 여기잖아요. 네. 근데 금이 옛날만큼 해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 세대인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인 이제 전쟁에 참전하고 막 이제 진짜 그랬던 어떤 고난의 세대 그 연령대가 뭐 60세에서 한 80세 6대 사이가 미국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7경원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 7경원이라는 자산이 이제 미국에서 한 2030년까지 이 MZ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부의 대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MZ 세대의 그래서 소비 성향이나 투자 성향을 조사를 해보면요. MZ 세대 중에서도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고 있냐라고 이제 미국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연령대와 이 성별을 한번 이제 추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냐면 암호화폐를 40% 이상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3, 40대 안에 있는 MZ 세대와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 바로 밑에가 여성인데 4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전 세대들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에 거부감이 상당히 덜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회사가 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많이 하는데 3, 40대 남성을 대표로 하는 그 집단은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계속 가져가야만 하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성 중에 지금 절반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이 MZ세대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그러면 MZ세대는 계속해서 이 대물림 받은 부를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얼마나 이제 전통 금융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가속화되겠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금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증권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대형 뭐 키움증권이 지금 리테일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런 이제 제일 큰 증권사인데 여기서는 이미 이 고객들이 이 우리나라로 치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그런 계좌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주식밖에 매수를 못하죠. ETF나 펀드 상품 같은 거나 이제 미국의 찰스 슈왑 증권사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신탁펀드, GBTC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매매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한때 이 미국 3, 40대 그 성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연금저축 계좌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 5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탁펀드가. 애플,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에 이어서 5위.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엄청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많은 관심을 받는 중에 이 MZ 세대, 이제 저희가 결국 그 세대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 아래 세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투자 트렌드와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이들이 이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더 각광받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 암호화폐의 수요도 더 커지고 투자 자산으로서 더 사랑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MZ 세대는 금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닌 굉장히 단점들이 많은데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네.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창업을 하기로 맘먹어서 되게 약간 은인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또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굉장히 골드버그예요. 그래서 금을 굉장히 맹신하고 신봉하는 사람이고 금광에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그 해당 금광을 막 둘러보고 시찰한 다음에 이제 그 금광 주식에 투자한다, 뭐 아니면 금 가격을 예측한다, 약간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비트코인도 항상 이제 요즘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좀 부머 세대, 그 어른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금을 같이 놓고 투자하는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금은 자기 세대가 좋아할 수 있었던 자산이고, 왜냐하면 손에 쥘 수 있고, 예쁘고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내 집안에 있는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 이런 식이죠, 결국에는. 근데 비트코인은 자기는 아직도 이해는 안 된대요.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에 불과하고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거라서 실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똑똑한 젊은이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너무 거기에 공감이 되고 흥분되고 엑사이트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걸 추천을 하니까 나도 투자를 해보는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금이 지니고 있는 이 공간을 뛰어넘는 확장에 불과함, 시간을 뛰어넘는 확장에 불과함, 그리고 공간과 시간과 단위를 뛰어넘는 확장에 불과함. 이 세 가지거든요. 이 공간을 뛰어넘는 확장에 불과하다는 거는요. 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금 덩이를 지고 이고 다른 나라로 팔레스타인 같은 이제 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나라의 그런 주민이 금덩이를 이고 지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은 수초도 안 걸릴 겁니다. 다른 나라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지갑 대 지갑의 이동이 굉장히 간단히 쉽고 빠르고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시드 문구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든 내가 빨가벗고 사막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컴퓨터만 찾으면 바로 내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그 확장성이라는 거는요,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 가치가 오르느냐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투자한 비트코인 또는 금의 가치가 10년, 20년 후에 올라 있느냐, 내려 있느냐. 이게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가치인데,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18만 %가 상승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반면 금은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 좋죠. 달러 대비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박스권. 네, 이 금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요즘에 이제 컨스피러시, 이 음모론이 제기되는 건 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다 그 미국 페이퍼 골드 선물 시장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건 음모론이니까 어쨌든 결국엔 팩트는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달러 대비해서 마이너스 3%라는 게 팩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 단위를 뛰어넘는 확장성은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느냐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무한히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양이. 그러면은 이제 단위가 쪼개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1억 개의 단위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금은 사실상 뭐 피지컬 골드를 잘게 나눈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도 어렵고 실제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에는 이제 금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자국 화폐가 너무 가치가 절하되니까 금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배워서 조금만 알게 되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금이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측면을 비트코인이 엄청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넘어오는 거는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간을 너무 짧게 뭐 6개월, 1년 이런 게 아니라 한 2년 이상만 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왔고, 또 미래 세대인 MZ 세대를 봤을 때 이런 이제 비트코인, 뭐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이런 쪽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비나님.